그래서 오늘 저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까지의 인터넷과는 달리 여러 개의 사물들이 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이 사물들이 또한 어떤 그 지능적인 그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에서는 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물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웹이라고 해서 기존의 웹이라는 것이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연결해 주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물리적인 그 세계도 이제 인터넷으로 같이 연결돼서 그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과연 제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그러면 IoT의 띵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집에 있는 온도 조절계나 아니면은 그 주차 모니터 같은 것은 IoT 띵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거를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그 경계를 지어야 될지는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미래학자인 케빈 애시턴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정보를 제너레이트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들이 자동적으로 정보를 만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트래킹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띵에 대한 그런 그 과연 IoT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IoT라는 것은 이 그 모든 객체들이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물체들과 그 사람이 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정보를 읽어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체에 대해서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센싱과 액추에이션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가능한 그런 것이 사물 인터넷의 본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 또 많은 또 통신 회사들이 사물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통신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 인터넷은 모든 통신이 한 곳으로 몰리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기회이면서도 또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커넥트되어 있는 숫자가 2012년에 약 20억 명, 지금 2014년에 한 28억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사물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사물의 숫자는 약 500억 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규모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무선 통신에 연결되는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물들이 연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GSMA라는 그 통신사들 간의 그 연합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물 인터넷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배 이상 회선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은 2011년부터 앞으로 2017년까지 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연평균 30% 이상 그 사물 인터넷의 회선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 단지 회선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그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과연 지금 인터넷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과 어떻게 다르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센서나 그 디바이스들이 제공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디바이스를 다르게 컨피규어 한다든지, 로봇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통신을 주로 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챌린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말 그대로 굉장히 커버하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의료나 또 농업, 또 가정에서 또 아니면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로지스틱 컴퍼니에서 이 모든 사물 인터넷의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과연 어떤 특성의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지 이것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또 그 저변에는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센서나 칩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뭐 그 무어슬로우도 얘기를 했는데 MEMS나 아니면은 결국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 연결된 그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잘 처리하고 저장하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사물 인터넷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웹이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개방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자마자 그 위에는 여러 개의 생태계가 생기게 되었고, 뭐 온라인 비즈니스라든지 온라인 광고라든지 뭐 지금의 소셜 네트워크까지 그런 새로운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플이 그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도 스마트한 폰은 있었습니다. 그 뭐 삼성이나 LG나 노키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여러 개의 펑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피처폰들을 만들었어요. 카메라도 들어 있었고 뭐 계산기도 들어 있었고 거기에 뭐 일정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며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그런 전화기가 사실은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이나 아니면은 그 구글 안드로이드의 어떤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개별적인 기능을 갖다가 그 전화기라는 폼팩터에 집어넣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앱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 그 새로운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이 제공이 되면서 사실 그 이후에 뭐 얘기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냥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로 그냥 평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앱이라는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은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IoT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웹이나 스마트폰이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IoT에 있어서 그런 플랫폼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지금 전 세계 모든 사업자들의 어떤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있는 그림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그런 그 도식인데요. 그 IoT에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칩이나 센서 기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무선 통신 기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기술이 결국은 뒤에 그 무선 네트워크에 붙고 그것이 뒤에 이제 플랫폼에 붙고 백엔드 플랫폼에 붙고 그것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모든 곳에는 이 그 각자의 그 에코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띵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센서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또 뭐 비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치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또 뒤에 백엔드에는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다 있는데 사실 IoT가 활성화되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온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려면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지난 4, 5년 동안 보아왔던 것은 이제 뭐 플랫폼 이름은 모비우스라고 합니다만 뭐 플랫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방형으로 센서들과 이런 그 IoT 그 사물들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그래서 그 사물들은 어떠한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쓰더라도 상관없이 그 뒤에 잘 붙을 수 있게. 그리고 IoT 플랫폼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그 디바이스들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시큐어한 채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되는데 그 모든 데이터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줘서 과연 그 엔드 유저인 뭐 B2B 커스터머, B2G 커스터머, B2C 커스터머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한 가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 모비어스라는 플랫폼을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개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웹이라는 것이 사실 ISDN이나 뭐 ATM 같은 그 당시에 그 경쟁하고 있던 그 기술과 가장 달랐던 점은 뭐냐면 굉장히 가볍고 개방적인 형태의 프로토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통신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ISDN 같은 프로토콜은 그 각자의 어떤 그 이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웹이라는 것은 학계에서 나왔고 정부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쉽게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픈된 것과 연관되어서 저희는 이제 그 ETSI나 아니면 오픈MTM 같은 원MTM 같은 그런 스탠다드 그 표준과 이제 그 일치하는 그런 그 API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많은 생태계가 붙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전산 쪽에는 이제 네트워킹 효과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킹 효과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훨씬 더 증대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 표준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쉽게 새로운 그 띵들이 개발되어서 접목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주로 하는 것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그 저희 회사에서 발전된 기술이 다른 데 잘 응용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회사의 플랫폼과 어떤 그 네트워크 자원 그다음에 R&D 역량을 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의 한 가지 예가 그 최근에 한 그 피쉬팜에 이 IoT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요. 이것도 T 오픈 랩이라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것 말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동영상에 나왔던 그런 IoT 서비스들, 자동차를 원격으로 킨다든지 아니면은 안심기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발전이 되어서 그 상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IoT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톡 제목을 IoT Now라고 얘기를 한 것이 IoT라는 것이 많이들 미래 기술로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보이는 것처럼 이 파란 그리고 이 보라색 그 점들은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IoT 디바이스들입니다. 여기도 아마 검색을 해보면 그 굉장히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IoT는 결국은 지금 현재는 커넥티비티, 어떤 연결이라는 것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통한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그 인텔리전스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아울러서 IoT가 보안과 그 프라이버시랑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IoT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스마트 파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술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식량을 만들고 그리고 소비는 뭐 토양이나 물이나 이런 것을 덜 하면서 말이죠. 전 세계 직면한 문제는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식량을 생산하게 된다면 전체 인구를 먹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훨씬 더 많은 수확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기존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일환이죠. 저는 프리바에서 왔습니다. 프리바는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 제 회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음식 그리고 보다 나은 삶과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작업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있는 그 건축 환경입니다. 저희가 있는 IFC와 같은 거대한 그 환경에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바로 원예 산업입니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환경과 물과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그 모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게 증가하게 될 것인가. 여기서는 물과 에너지를 되도록이면 덜 소비하는 그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말씀드릴 겁니다. 프리바 캠퍼스가 저희 회사 본사입니다. 저희 본사에서 전 세계 모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온실이 있는 그런 그린하우스가 있는 그런 그 평야에 저희 본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또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동향을 살펴보고요.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네덜란드 농부, 특히 원예 농업자들은 자신들의 일하는 환경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식품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기술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그린하우스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죠. 그와 동시에 물 소비도 줄이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외부적인 요구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저희의 가장 중요한 동력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은 앞으로 하나의 구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화두가 지금 현재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원예 업계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기업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산업 측면 또 정부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공공, 그리고 국가 연구소 사이의 협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밑에 물이 있고요.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작물만 이렇게 그린하우스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물을 통해서 온도를 이렇게 낮추는 역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수질이라고 하는 것도 최고로 유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 그 물고기가 필요한 영양분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에너지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따로 이렇게 열을 더 들일 수 있는 그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비료도 잘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여기 있는 물을 사용을 해서 관계도 사용하게 되니까요. 윈윈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에너지의 최적의 사용을 저희는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블락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넓은 대규모의 그린하우스입니다. 그린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여기 그 주택가에 있는 그 집의 난방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여름에는 온실이 바로 태양에 의해서 더워지겠죠.
그리고 그 열을 지하에 이렇게 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장해냅니다. 겨울에는 이것을 통해서 난방이 이루어지게 되죠. 따뜻한 물이 나와서 샤워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 이렇게 난방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물이 나오게 되면 차지겠죠. 그 물을 또 지하에다가 저장합니다. 차가운 물 소스가 있는 거기에 사용했다가 여름에 다시 이것을 끓여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윈윈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에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높은 품질의 식량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저희 현재 솔루션과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 가치도 높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도 높이고 경제 가치도 높이는 방법인데요. 서로 다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 이렇게 작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작물을 세우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플라스틱이나 또는 비닐로 그냥 작물을 덮어두는 것이죠. 그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 유리로 이렇게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하이테크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의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IT 기술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물의 사용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기술을 더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kg의 토마토를 생산하는데 100리터에 제가 물이 필요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1kg에 똑같은 토마토를 생산하는데 그 30리터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작물에 대한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린하우스 없는 그냥 밖에서 키울 때는 간단하게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덮어 두었었습니다. 하지만 IT 솔루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약 80km 정도를 1스퀘어미터에 바로 토마토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사용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살충제를 덜 사용을 하니까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요. 또 수입이 늘었습니다. IT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수익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오히려 수익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관계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스마트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식품의 안전과 그리고 생산량의 증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용으로 사용하는 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의 생산량이 좋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른 영양분과 또 올바른 양의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pH 수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흡수할 때 pH도 같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pH가 있게 되니까 영양소와 성장에 좋은 흡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EC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되게 EC와 또 균형 잡힌 영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 촉진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수질 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 단계마다 깨끗한 물 그리고 올바른 양의 비료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완벽한 기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완벽한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완벽한 기후가 보장이 되어야 좋은 작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올바른 또 온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온도가 높다 그러면은 죽게 될 것이고요. 또 낮게 되면은 오히려 성장이 제한됩니다. 또 습도도 중요합니다. 식물이 증발할 수 있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너무 높으면 습도가 식물이 성장하지 않고 너무 습도가 높다 그러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빛도 중요합니다. 광합성이나 성장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클라이밋 컨트롤이 이 그린하우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수준으로 모든 게 다 제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CO2가 있습니다. CO2는 광합성의 필수 구성 요소인데요. 열 나오는 히터에서 CO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당연히 온도 같은 경우도 더 따뜻하게 되겠죠. 밖에 춥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바로 온실에 있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도록 이렇게 제어됩니다. 또 너무 온도가 높다. 그러면 창문을 열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틀거나 통풍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린하우스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선풍기와 똑같이 이렇게 그 샤워 같은 시스템을 해서 물도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빛 같은 경우 인공빛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빛 말고요. 일반적인 그 태양빛이 너무 밝다 그러면 스크린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밖에다가 이렇게 그늘막 같은 것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통풍이나 난방이나 또는 냉방 시설이 여러분 하나의 그린하우스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측정에 가능합니다. 내외적으로 말이죠. 또 컴퓨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화가 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비차양막이 열리거나 닫아지거나 아니면 열을 올리기 위해서 냉방, 온방 시설을 다시 이렇게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린하우스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재배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린하우스 자체를 하나의 스마트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하우스에 지금 카메라가 장착된 이러한 툴을 제공합니다. 지금 현재 한 그 그린하우스 내에 식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바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빨간 거는요 질병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푸른색 같은 경우 식물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식으로 작물이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사업처럼 굉장히 많은 작물을 키운다. 그럴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깔면 말이죠. 또 이런 모든 정보를 작물도 괜찮고요. 또 손으로 직접 하는 그런 업무도 다 괜찮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For example, who picked the most tomatoes, how much energy was consumed, and how was production this year compared to last year? Unfortunately, all the information about your greenhouse is currently spread out over several Excel sheets, which can contain entry 여러분 mistakes. 그린하우스에 있는 그 정보를 연차별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개의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FS 퍼포먼스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작물을 연간별로 비교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는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와 생산 데이터를 서로 상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 데이터 기입에 실수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바로 또 그 경고 시스템이 있게 되고요. And you can quickly see what you can improve in your greenhouse and packaging area.
그리고 그 패키징 했을 경우에 정보도 여기에 같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에 대한 서로 그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후와 관계가는 게 완벽하게 제어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나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린하우스의 그 최적의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린하우스 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다 이렇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매 그리고 분배 패키징까지 여러분들이 현재 그린하우스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리얼타임으로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 생산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그 식량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스토리텔러 이규창입니다. 앞서 빅데이터 가장 앞서 있다는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 여전히 빅데이터 하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익숙하지 못한 빅데이터 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패스트 컴퍼니가 올해 가장 빅데이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사례인데요. GE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행기, 기차, 의료기기 등 모든 기종류의 기계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는 고객에게 빌려주거나 혹은 할부로 판매하면서 자회사 GE캐피털로 금융업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때는 금융업으로 버는 돈이 본업보다 더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빅데이터가 그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GE가 빅데이터로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8억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는 10억 달러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GE는 빅데이터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크건 작건 모든 기계에는 칩과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만 연결해주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겠죠. GE는 기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GE가 이런 데이터 솔루션에 이름을 붙인 게 바로 프리딕티비타라고 하는데요. 예측과 생산성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와 기차의 운행 경로만 바꿔주는 것으로 연료비가 다운되고 그리고 운행 시간도 줍니다. 이런 비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항공사는 전체 비용의 절반가량이 연료비와 연착, 결항으로 인한 비용이기 때문에 큰 돈을 아낄 수 있겠죠. 또 하나 미국 전체 GDP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년에 1.5%씩 빅데이터 분석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다는 게 GE의 예상인데요. 그 결과 20년 뒤에는 미국인들의 국민소득이 30%나 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삼성전자처럼 기계를 많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기업들도 언젠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올려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 웨더 컴퍼니 TWC의 사례입니다. TV에서 뉴스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날씨가 등장하는데요. 이 날씨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바로 TWC입니다. 전 세계 500여 개의 방송국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결항이나 연착이 되진 않는지, 주말에 약속한 골프 라운딩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항상 중요하게 체크하는 게 날씨 정보죠.
그러나 TWC가 하는 일이 단지 날씨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TWC는 전 세계 약 300만 개 지역에서 날씨가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따뜻한 국물을 찾죠. 서양인들은 수프를 찾습니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TWC가 찾아내는 방법. 1도가 온도 떨어지면 판매량, 수프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따끈하지 않은 다른 음식 매출을 얼마나 주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추운 것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온도가 중요한지, 바람이 불어서인지, 그리고 구름이 껴서인지, 어떤 요인들이 수프 판매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내는 게 TWC의 일입니다. 이 정보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데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은 이렇게 그날그날의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고 하니까 이 정보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들이 휴대폰이나 PC로 날씨 정보를 볼 때 이 사람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보는 건지, 여행을 가려고 날씨 정보를 보는지, 그 의도를 분석해서 TWC는 거기에 딱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그런 비즈니스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날씨 빅데이터의 활용 예는 빙산의 일각인데요. 실제로 보험, 그리고 여행,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날씨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날씨도 유난히 덥다고 느끼실 겁니다. 여름에 무척 습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년간 제습기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판매하고 있는 위닉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2년 만에 10배로 뛰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고점에서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지난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제습기 판매량이 크게 줄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줬죠. 이렇게 기업의 주가도 날씨에 따라 웃고 울게 됩니다. 이번엔 빅데이터로 사람을 분석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 보고 면접까지 거쳐보지만 몇 개월 뒤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사람 속 누가 알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빅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 방법이 있다고 말이죠. 학력, 출신지, 전 직장의 근속 기간, 무엇을 봐야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 분석을 이볼브라는 회사가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죠. 제록스라는 회사는 콜센터 직원만 48,700명에 달하는데요. 그 직원들 중에서 숙련자들이 자꾸 떠나는 게 고민입니다. 이직률을 줄여보려고 전 직장에선 도대체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꼼꼼히 따져서 채용했는데 그래도 이직률이 줄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볼브한테 분석을 맡겨봤더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경력이 아니라 성격을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격 테스트로 사람을 채용했더니 6개월 뒤에 이직률이 20%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볼브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낸 직원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비법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지노 업체에서 돈을 유난히 많이 벌어주는 우수한 딜러가 있습니다. 경쟁사로 옮길까봐 전전긍긍하는데요. 어떻게 붙잡으면 될까요? 월급을 딱 10%만 더 주라고 합니다.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 업체가 좀 사고가 잦고 혹은 빨리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은 가려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뽑을 때 뭘 봐야 될까요? 음주 습관만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경력 있는 사람만 가려내라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찾는 방법입니다. 성실하고 오래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성과도 뛰어난 누구나 원하는 그 직원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자, 빅데이터 가라사대 입사 지원서를 웹에서 작성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력서 내용은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브라우저를 썼는지만 체크하라.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쓴 사람보다 파이어폭스나 크롬 같은 다른 브라우저를 쓴 사람들이 근속기간도 길고 성과도 좋다는 게 바로 빅데이터의 결론입니다. 빅데이터는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브라우저 대신에 더 나은 선택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향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하나, SNS도 한두 개 정도는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성과가 더 좋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고정관념도 깨주는데요. 오랫동안 일을 쉬었던 사람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과나 근속기간에 영향이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 있는 분들 기피 대상인데요. 오히려 근속기간이 더 길고 콜센터처럼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에서는 오히려 성과가 좋았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 사례를 봤는데 사람, 기계, 자연 많은 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걸 알려주기도 하고 알았던 걸 재확인하는 과정도 있는데요. 국내 사례를 한번 보시죠. 서울시는 심야 노선 버스를 도입하면서 이 노선 어떻게 짤까? 이미 짜놓은 거에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적의 경로와 약 5%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보자. 5%를 바꾸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 결과 심야 버스 이용 승객이 10% 증가했고, 그리고 심야에 돌아다니는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11% 늘었습니다. 반면 택시 승차 거부는 9% 줄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좋을 유망한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망 분야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영이죠. 기업에서 경영을 할 때 경영자들은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는 이런 경영자들에게 데이터는 위험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보완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분야는 드라마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미국의 넷플릭스가 만들 때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봤는데요. 좀 무거운 분위기의 정치 드라마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케빈 스페이시만 캐스팅한다면 안정적으로 시청률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흥행에 성공했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로펌들이 빅데이터에 유난히 관심이 많다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도 선택에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합의를 볼 것이냐, 계속 소송을 할 것이냐, 이 원고 측 변호사들을 합의를 거절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무려 60%나 패소했다고 합니다. 동전 던지기보다도 못한 확률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도입하면 그 로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2003년에 나온 영화 런어웨이의 사례를 보면 그 영화에는 배심원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짜주는 전문가들이 등장하는데요. 소송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앞으로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 이제는 예술가들도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인 로엔, 그 안에서 2,400만 명의 회원들이 10년간 이용해왔던 음원을 들었거나 다운받았던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수들이 내 팬들은 도대체 어떤 음악을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동생 아이유 많이들 좋아하시죠? 아이유가 사진에 보이시는 여러 선배 가수들의 리메이크 앨범을 올해 냈는데요. 아이유 팬들은 과연 어떤 노래를 좋아했을까요? 멜론은 아이유 팬들이 660만 명이라고 분석했고요. 그 팬들은 어떤 노래를 선택했는가 봤더니요. 결론은 김창완 원곡의 너의 의미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제 아이유는 팬들이 왜 이 노래를 가장 좋아했는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마도 다음 신곡은 빅데이터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주식 투자 얘기를 해볼까요? 빅데이터가 주가를 미리 예측해 준다면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SNS나 검색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미리 예측해 보는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증권 전문 방송인 MTN도 작년 10월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국내 최초 혹은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빅데이터 분석으로 트렌드를 캐치해서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빅머니인데요. 빅머니는 동부증권의 소셜 주식 앱
도마와 함께 다음소프트, 네이버, 구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3개월간 매일 방송에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트렌드를 예상해주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해봤는데요. 그 결과 무려 52개 종목 중에 84%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다른 방송에서도 저희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하더군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예가 있는데요.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빅데이터 분석 사례 지금 나오는데 셀카봉의 예측, 셀카봉의 트렌드 많이들 보실 겁니다. 대유행하고 있죠. 우리가 작년 10월 1일 날 이걸 예측을 해서 셀카봉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맛집이 맛이 없는데도 셀카가 잘 나오면 좋은 음식점이라고 올리고, 그리고 뷰파인더가 돌아가는 셀카용 똑딱이 카메라가 잘 팔리는 거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분석을 잘하는 개인들이 전 세계에 무려 15만 명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캐글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과제를 내고 현상금을 걸면 팀을 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무기로 활동하는 개인들, 이 사람들은 셜록 홈즈보다 뛰어난 탐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미래를 예측해주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국내에서 대학생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국민대의 바스 팀인데요. 이 5명의 대학생들이 얼마 전에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과제는 영화의 관객 수를 정확히 예측해보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 영화 관객 수를 예측해 봤더니 실제 관객 수와 차이가 2.5%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했냐고 궁금해서 이 친구들한테 직접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객 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짜면서 통계학에서 쓰이는 GLS 모형이랑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 쓰이는 베스 모형을 서로 보완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로는 이제 개봉하는 요일이나 월에 따라 관객 수가 다른 것에 착안을 해서 그 변수들을 분석에 이용했습니다. 이미 대학생들도 빅데이터를 무기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빅데이터 만능은 아닙니다. 뭔가 단점이 있을 것 같죠. 어떤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막상 별게 없더라 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대개는 질문을 잘못 던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앞서 제록스의 사례 말씀드렸죠. 거기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더 정직한 사람들이 근무도 더 오래 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록스가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당신은 정직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모두가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록스는 성격 테스트를 할 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당신은 컴퓨터 사용에 얼마나 능숙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응시자가 대답을 하고 나면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워드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V가 무슨 기능이죠? 컴퓨터 잘 쓴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성격일지 아시겠죠?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진다면 빅데이터는 분명히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좋은 질문 하나 찾아봤습니다. 여성들을 유난히 속내를 잘 숨기는데 그 진실을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알아내는 질문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지인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질문을 해보면 여성들은 다 긍정적으로 답을 하더군요. 그런데 거짓말할 때는 조금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그 머뭇거리는 그 약간의 찰나, 진실을 가려내주는 그 시간이 몇 초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진실의 시간을 알아내는 기업이 있다면 아마도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창의가 자본이 된 경제, 지식의 소통과 공유가 씨앗이 된 산업, 인문이 등대가 된 기술의 진보. FGC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미래의 창이 되겠습니다. 갈라짐이 메워지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모두가 함께 가는 행복한 혁신의 미래.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 우리들입니다.